우리나라 경제 뉴스 좀 볼게요. 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최저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어, 환율 방어에 야, 조 단위를 썼네. 예, 우리 외환 보유고가 점점 좀 줄어들어서 4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데 이 4,100억 달러 이제 이 앞자리가 39가 되는 거 아니냐. 앞자리가 3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데 일단 예, 올해 초에는 좀 버텼다라는 거야. 근데 거의 아슬아슬하죠, 지금. 예. 외환 보유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 정부 기관채, 회사채 등 전부 줄고 있다. 이게 막 던진 거지 지금. 어 던졌어. "야!" 이게 인제 어떻게든 환율을 조절을 하겠다고 막고는 있는데 좀 쉽지가 않죠. 여기 보면 한국은행은 "외화 예수금이 감소했다. 국민연금과 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확대 이런 것들로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다." 이거는 이제 다시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돼요 또. 그래서 이게 사실 스와프가 우리 입장에서는 인제 필요하다고는 얘기하는데 이게 만기가 되면 다시 또 뭐 달러로 돌려주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나갈 돈이야. 어차피 그게 그거야. 그래서 이게 인제 단기적인 그 막을 때는 인제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유지가 되면 이런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쪽 액수가 인제 확 줄어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뭐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이제 일종의 여론전, 심리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아직 그 일시적인 감소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일시적이지가 않잖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이게 어 지금의 우리가 환율을 보면 1,450 원대를 계속 유지하는데 1,400원 환율은요 15년 정도 만에 처음 보는 거야. 거의 우리나라에서 1,400원 이상의 환율은요 이제까지 한 3 차례밖에 없었어. 그것도 다 경제 위기 뭐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우리가 봤던 거지 거의 구경할 일이 없는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몇 개월째 연속으로 1,400 원대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이거를 이게 뉴 노멀이냐 이렇게 그냥 고정되는 거냐 이거 진짜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못 막았어요. 원래는 1,400원 넘으면 안 되는데 한국은행이 못 막았어. 밀린 거죠. 여기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개헌까지 터지면서 확 더 올려 버리니까 계속 돈을 써도 지금 유지가 안 되는 거야. 힘든 거지. 1,400원 이하로 못 떨어뜨리니까 이러다가 1,500원 간다, 간다 인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환율을 못 잡는 상황에서 또 물가도 이렇게 올라 있고 그러니까 고물가와 고환율 상태에 놓이니까 정부가 특히 한국은행이 이 경제를 어떻게든 좀 이제 진정시키면서 다시 좀 돈이 돌도록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돌아. 물가가 높으니까 사람이 돈을 안 써. 돈을 안 쓰는 상황에서 환율과 물가가 계속 올라가. 일자리는 없어. 이러니까 사람들은 또 급여가 올라가는데 급여는 또 안 올라. 근데 물가가 오르면 내 급여는 줄어드는 거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돈을 또 안 써. 소비가 안 돼. 경기가 죽어. 야 어떡하지? 그 한국은행으로서는 계속 악순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애초에 컨셉을 잘못 잡았다고 내가 윤석열 정부 초기 때부터 얘기했듯이 그 윤석열 정부 초기 때는 무조건 금리를 올렸어야 됐단 말이야. 왜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빨리 같이 맞장구 치듯이 올려놓고 그다음에 미국이 낮췄을 때 우리도 낮추면서 이 폭을 낮춰야 돼. 그래야 나중에 금리를 인할 여력을 얻잖아. 금리를 인할 여력을 얻었다라는 거는 그때가 됐을 때 경제가 야 살 수가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라는 거를 올릴 때는 같이 올리고 내릴 때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내릴 여지가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투자를 하든지 뭘 하는데 못 하잖아. 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물가가 너무 높아서 이러지도 못한다. 저러지도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행이 자기네들이 금리도 못 올리고 아무런 경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 주겠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물가는 물가대로 다 올라가. 이 환율까지 이렇게 다 올라가. 방어 카드가 없어진 겁니다. 이런 뭐냐 속수무책으로 지금 계속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돈을 쓰는데 재미있게도 이 계엄이 발동했던 날 그 이창용이랑 그 최상목이랑 이제 경제 담당하는 애들이 4 명이서 모였다고 해요. 얘네들이 대책을 막 세워야 되는 거죠. 환율이 미쳐 버리니까 막. 그래서 얘네들이 모인 다음에 다음 그 아침에 다시 모이자 해 갖고 안을 갖고 왔던 게 얘네들이 "RP를 무제한 매입한다."였어요. RP를 무제한 매입하는 전략이 갑자기 왜 나오냐. RP가 뭐냐면 레포라고 불러요. 이쪽 경제 거래하는 쪽에서는 레포라고 부르는 건데 이 거래는 쉽게 말하면은 뭐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건데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채권을 담보로 해 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야.
이런 짓을 왜 할까? 예. 그렇죠. 이게 어 그러니까 증권사나 어떤 소형 은행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뭐 투자자들 어떤 기업인들이 우량한 장기 채권을 쥐고 있다 이거예요. 뭐 국채라든가 이런 걸 쥐고 있으면은 그 우량한 채권을 큰 은행 같은 데다가 담보로 맡긴 다음에 단기적으로 자금을 끌고 와서 처리하고 이제 약간의 이자를 갚으면서 이거를 재연장하는 식으로 현금을 좀 유동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중은행에서 경제가 좋을 때는 그냥 막 빌려줘. 싼 이자에 "그래 담보 맡겨." 이러고 "채권도 담보 받아 줄게." 이러고 빌려준다 이거야. 근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안 받아주더라는 거야. 이거를 인제 얘네들이 채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장기 채권을 가지고 은행에 맡겼을 때 걔네 은행한테도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담보를 맡겨도 대출을 받으니까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걸 레포 이자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한 1-2% 밖에 안 해. 아주 저리로 이렇게 빌려주게 되는데 이게 경제가 안 좋을 때 막 10% 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즉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한다는 거지.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그거를 한국은행이 "우리가 다 받아 줄게 무제한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계엄 때 "무제한 매입이다. 우리한테 채권 가져와." 이렇게 한 거야. "너희들 돈 없어? 갖고 와. 우리가 다 빌려 줄게." 이러고 한국은행이 "다 받아 주겠다."라고 선언을 외친 거지. 그러면 잘 봐 봐. 한국은행이 있어. 한국은행이 기업인과 뭐 증권사랑 어디 뭐 투자자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얘네들은 지금 현금은 부족한데 채권을 갖고 있어. 그 채권을 가지고 얘네들이 한국은행에 와서 채권을 줘. 한국은행이 현금을 줘. 그건 얘네들이 그 현금을 시장에서 써. 이게 뭐야? 이게 양적 완화야. 이게 쉽게 말하면 시장에 그냥 돈을 뿌리는 거야.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굉장히 재밌는 전략 좀 이상한 전략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물가라는 게 뭡니까? 물건의 가격이잖아.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화가 떨어진 거야, 원화가. 물가가 올라서 원화가 떨어져. 원화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고물가 고환율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올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물가가 오르니까 뭘 했어? 금리를 올린단 말이야. 예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에 현금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야.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채권을 던져 그냥 "야 니들이 사가." 이러고 채권을 막 뿌려. 그다음에 현금을 걷어와. 이게 양적 긴축이에요. 긴축을 해. 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채권을 애들이 사게끔 만들어야 될 거면 그럼 채권을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 채권의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사." 이러고 금리를 올려 가지고 얘네들이 "인플레이션을 막겠다. 물가를 막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거 말고는 없는데 한국은행은 정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물가가 됐다는 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에 거기다가 고환율까지 가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RP를 무제한 매입함으로 인해서 더 현금을 뿌려 버리니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지금 논란이야. "한국은행 뭐 하고 있냐 너희들." 그랬더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물 고물가라서 돈이 안 돌잖아. 그래서 돈을 더 넣었어." 이거야. 그러려면은 "야, 야 이 야 이 멍청한 놈들아. 그러면은 2년 전에도 그러면 금리를 올려 놓고서는 좀 상황을 갖다가 본 다음에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해서 희망을 줬다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니들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양적 완화를 해 갖고 현금을 다 뿌리면은 그러면 고환율과 고물가는 어떻게 잡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거는 모르겠어.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돈을 돌려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무제한 RP 매입을 외치면서 한국은행의 전략이 우리나라에 돈을 뿌리는 식으로 지금 현금을 뿌려대고 있어. 그래서 환율이 안 내려가는 거야, 환율이. 안 내려가니까 저건 저것대로 맞겠답시고 돈은 돈대로 쓰고 무제한 RP 매입한다고 또 여기다가 돈은 돈대로 쓰고 앉아 있는 거거든.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가 소비가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이번에 휴가를 쫙 줬잖아. 휴가 딱 줬더니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우리나라 전통시장 갑니까? 안 가요. 우리나라 마트 갑니까? 안 가요. 다 어디 가? 일본 가 버렸어. 그럼 다른 나라 관광객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안 와. 이제 서울 지겹다고. 굉장히 지금 경제적인 무능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부터가 무능의 상징이야 지금. 뭔가 문재인이 잘못 만들어 놓은 이 구도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위기를 제대로 된 미래 예측력을 가져서 경제를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다 틀렸어. 한국은행이 예측한 모든 게 다 틀렸어. 그러니 물가도 못 잡고 환율도 못 잡고 돈은 돈대로 뿌려만 대고 있는 거야. 물론 그 무제한 매입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막 그 매입은 해놨는데 돈은 돈대로 뿌렸는데 소비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 전략이 우리나라를 더 많이 망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화폐 가치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구조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이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옛날에는 이런 RP 매입이나 이런 조절을 통해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까지 1,400원이 안 갔단 말이지. 근데 1,400원을 넘어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환율을 못 잡지, 고물가 못 잡지, 화폐 가치는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노동해서 돈을 벌면 뭐하냐. 이 돈이 지금 완전히 그냥 뭐 쓰레기가 될 판인데 돈을 벌어봤자 내가 원래 200만 원 벌던 게 실제로 겉으로는 200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내가 170만 원 버는 거야. 나머지는 물가가 올라서 다 날아가는 돈이 돼 있다는 거지.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은 돈이 내가 버는 돈이 아니야. 더 줄었어. 이렇게 만들면은 뭐만 올라요? 이 자산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나중에 되면 이거는 정말 많은 비판을 받고 많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지금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대로 계속 소비가 안 살아난다. 이 무제한 RP 매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돈을 뿌린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을 그리고 물가를 더 올리는 물가에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을 만들어버리는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소리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자꾸만 한국은행이 뭔가 되게 정책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얘네들은 그냥 돈을 막 뿌려대면 어떻게든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상한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미국과 호흡을 맞추면서 뭔가 전략을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잣되게 생긴 건 아무것도 안 되게 생긴 거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한국은행의 전략에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얘네들 좀 이상한 전략을 좀 쓰고 있다. 돈을 뿌리고 있는데 그 돈을 뿌리지만 그 돈이 막상 시장에는 안 돌고 있다. 이게 좀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좀 '경제 관료들을 좀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봐요. 좀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예전만 못하다. 예전만큼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예측도 잘 맞고 초엘리트들이 정말 딱딱딱 맞춰서 이런 그 화폐의 가치라든가 어떤 물가 관리를 그동안은 잘해 왔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크랙이 생겼고 다 틀려 버렸어요. 윤석열 정부 와서 확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지. 요 대목은 좀 우리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어. 이건 한국은행의 책임이 좀 큽니다. 여기서 또 우리나라가 아 몇 개월이 됐어. 거의 한 1년 됐을 것 같아. 1년 전부터 '야 이거 좀 문제다.' 문제했던 게 중국의 덤핑 물량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는 거였어요. 이 중국의 덤핑의 물량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뭐냐면 원자재, 원자재. 원자재가 막 들어오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못 막는 거야. 너무 싸.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철강 쪽이에요. 야 그냥 중국산 사고 말지 누가 국산 사냐. 이게 우리나라 업체의 주장이야. 우리나라 업체들이 "국내산 쓸 바에는 중국산 쓰겠다."라면서 우리나라 철강을 안 써. 중국 철강을 써.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중국산 후판 75만 원, 국산 90만 원. 이렇게 심하게 가격 차이가 나고 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어. 이러니까 이제 중국산 철판으로 이제 배를 만드는데 허허 이 국내 철강업계와 조선업계가 뒤흔들리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내 철강사들에게 공급가 인하를 얘기하고 있다. 왜냐? 값싼 중국산 후판이 먹어버리고 있어요. 철강사들은 못 낮춘다 임마 우리 망한다 그러고 하는데 그러면 니들 거 안 써. 한국과 중국의 가격 차이면 17%. 야 이러다 보니까 품질 차이가 컸던 과거와 달리 중국산 후판의 퀄리티가 국내산에 버금갈 정도로 올라오면서 대체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중국산을 쓰지 말라고 주문했던 거와 달리 점점점 중국산 써!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공급 협상이 틀어지면서 중국산이 점점 치고 올라옵니다. 아마 더 싸질 수도 있어 중국산이 미국한테 두들겨 맞으면. 근데 지금도 지금 덤핑이에요 덤핑. 이로 인해 수세 몰린 거 포스코 현대제철. 영업이익이 1조 원밖에 못 벌었는데 이전에는 6조짜리였어 6조. 6조를 벌던 회사가 1조로 쪼그라들었어.
이야. 2조를 벌던 애는 3천억을 벌었어. 거기다가 후판 쪽은 마진이 높았는데 아예 적자를 봤어. 이 애들은 90만 원대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이하로 중국산이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예, 하하, 이거 난감한 거지. 예, 이거 계속 제가 얘기했듯이 중국 덤핑 물량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언제냐 막 옛날이야 맨날. 그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덤핑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잖아. 아니면은 중국과 얘기를 해야 돼. 너희들이 이렇게 저렴하게 들어오면 우리 업체가 망하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그러면 뭐 따로 줄 게 있으면 주든지 아니면 챙겨 주든지 아니면은 뭐 너희도 알아서 가격을 갖다 이 이하는 수출하지 않는 걸로 우리랑 얘기를 하자. 라면서 뭔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런 노력을 안 했단 말이야. 윤석열 정부에서. 말로는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단 말이죠. 이게 벌써 12월 2일 2024년 바로 계엄 전날 뉴스야. 계엄 전날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관세 때리기로 해놓고서는 계엄을 때려버리니까 이것도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굉장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 거지. 20% 싼 가격에 중국 철강이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결론만 1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관세 때리기로 해놓고 다음날 계엄이었어.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도와준 계엄이잖아. 누가 보더라도 친중 계엄이야 이거는. 반미 친중 계엄이 된 거야. 아니 계엄을 하실 거면은 중국에다가 관세를 이빠이 때리겠다라고 넣어놓던가. 이거 하지도 않았어요. 나가리가 됐어. 내가 답답한 게 뭐냐고. 대체 국가를 생각하면 부정선거가 아니라 지금 중국의 저 부정한 덤핑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중요한 나랏일에 나라 경제를 위한 얘기는 안 하고 자기 혼자 머릿속에 이상한 의욕만 가지고 지금 엉뚱한 짓만 벌이고 결국에는 중국이 이익은 다 보장해줬냐는 거야. 문재인이랑. 열받아 죽겠네 정말. 이런 대목에서 이게 지금 사실은 내가 그 상징적으로 12월 2일 날 그러니까 계엄 전날 뉴스를 갖고 왔지만 벌써 작년 초반부터 저 얘기가 나왔어. 이 중국의 덤핑 때문에 못 살겠다. 철강업체가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래서 정부가 이거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나왔던 게 저 관세 얘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관세를 때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서워서 그런지 대통령이 이런 국내의 이런 문제를 몰라서였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계엄이 오히려 중국의 관세를 더 미루는 그리고 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화교 따지고 친중 따지는 새끼들이 이런 문제를 봐야 돼요. 정작 중국에게 이익을 주고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철거업체를 조직이 만든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이 됐다라는 거야. 그게 아니었으면 관세 때려가지고 좀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도와줄 수 있잖아 지금. 그런데 왜 저거는 냅뒀는지 모르겠어 왜. 응? 좀 나는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얘기를 못했잖아. 왜냐면 계엄 때문에 다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렸거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철강업체들이 좀 그냥 다 그냥 작살나는 지금 그림입니다. 게다가 중국 애들이 미국한테 수출을 못하고 여기저기 막히면은 그거를 더 싸게 더 그냥 어차피 남는 재고 그냥 썩힐 바에는 야 더 싸게 그냥 넣어버려. 그래갖고 지금 뭐 70몇만 원 막 60만 원 50만 원에도 넣을 수 있어. 그러면 안 사겠습니까? 야 진짜 싸다 이러고 거의 반값인데.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싸게 넣어도 돼. 왜? 쟤네 한국의 철강업체 다 망하니까.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쟤네 망하면 우리 거 약간만 가격 올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일종의 치킨 게임용으로 또 덤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세 전략은 미리미리 세워놓고 상대 국가랑 합의를 하고 들어가 주던가 미리미리 보완을 해줘야 돼. 이게 국가가 할 일이잖아. 국가가 뭐 하는 거야. 그러라고 외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국의 업체를 보호하고 시장을 보호해줘야 돼.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다 계엄으로 인해서 부정선거에다가 신경 다 팔리고 정작 중국이 덤핑 물량 넣고 우리나라 철강업체 먹어치우고 우리나라 뭐 렌트카 업체 먹어치우고 중국 애들이 들어서 우리나라 막 업체를 막 M&A를 다 해 막. 다 먹어치워. 다 허용해버렸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서 진정한 이 보이지 않는 친중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중국 하면은 되게 후지고 기술도 후지고 뭔가 베껴갖고 어설프고 고장도 잘 나고 뭔가 질이 안 좋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얘네들이 지금 원자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따라왔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죠. 사실 중국의 기술 발전이란 것에 대한 경계심이 예고됐던 건 한 10년 전 돼요. 10년 전부터 중국의 기술 개발이 장난 아니게 빠르다. 우리 이거 금방 따라잡힌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었어 이미.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많이 자만했지. 왜냐면은 뭐 삼성이 불과 한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뭐 나노 개발 뭐 이러고 막 칩 개발 뭐 이러고 나면 우와 뭐 외계인 납치했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자만에 빠질 만해. 근데 그런 반도체 고가의 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쓰는 일반 가전제품들은 다 저가 칩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 약간의 교육을 하고 얘네들이 좀 더 이게 선진 기술 좀 배우고 갖다가 베껴보고 이러다 보면 금방 배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거를 금방 따라잡듯이 중국도 우리를 금방 따라잡는 거야. 그래서 이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기술들이 아닌데 지금 따라잡힌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제조업에서 이제 넘어가서 좀 더 고부가가치 사업이나 어떤 서비스업의 개발이나 다른 구조적인 변화나 이런 쪽으로 국가가 투자를 하면서 중국의 기술 개발을 좀 지향하면서 우리가 그쪽으로는 그쪽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걸로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586 꼰대놈들 좌우를 막론하고 이 586 꼰대놈들이 지 먹고 살 걱정만 하지 나라 걱정을 안 한 결과물인 거예요. 그리고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지금 먹히고 있는 거지.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과 이제 대중무역에 있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수익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중국 거 안 썼으니까. 압도적으로 많이 벌고 중국 것들 뭐 쟤네도 철 만들어 조명도 만들어 뭘 만들어도 우리가 잘 안 썼는데 얘네들이 기술이 이런 그 원천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원자재 제작 기술들이 발전하고 이러니까 점점점 이게 우리들이 안 쓰던 것도 이제 쓰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중국한테 수출하는 것보다 우리가 점점 수입이 늘어나니까 무역 흑자가 줄어들게 되고 사실 아무리 우리가 이제 고환율로 수출업체들이 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의한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우리가 수출을 하면 뭐 하냐? 우리가 그만큼 수입을 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잖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심각한 위기는 위기다. 게다가 이 그 중국의 덤핑도 그렇고 중국의 기술 발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지금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중국의 알리 테무 쇼핑을 막기 위해 아예 배송을 안 하겠다. 예, 막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우정청에서 중국발 택배 수령 안 하겠다라면서 알리 테무 등에 대해서 쇼핑이 막혔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 우정청이 중국에서 발송된 택배 수령을 일시 중단한다. 미중 관세 전쟁의 여파다. 그리고 이제 좀 저렴한 소액 제품들은 관세를 면제해 줬는데 이제 그것도 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서 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등의 중국 업체들의 미국 판매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무려 300만 개가 300만 개가 넘는 택배가 세관 검사 관세 징수 없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 된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실 얘네들이 미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테무의 경우 미국 이용자만 5천만 명이 넘는다. 패션 플랫폼 쉰의 경우에는 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 야, 씨, 미국 패션 시장 점유율 50%면은 미국 사람 절반이 예, 대단하구만. 얼마나 싸면 그럴까?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트럼프가 저쪽 알리 쪽과 테무 뭐 이런 애들을 때려버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걱정이죠. 왜냐하면 저게 또 우리나라로 더 싸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의 견제가 우리나라에게 불똥을 튀게 할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알테쉬의 성장은 거침이 없다. 지난해 중국 직구는 48%가 증가했다. 헐. 야, 해외 직구의 60%가 알테쉬야. 예. 중소 국내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중국 업체들이 너무 이득을 본다라고 꼽았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관세를 때리든지 아니면 얘네들의 수입에 있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반발이 너무 심해. 우리 정부는 이 저가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관세를 내리려고 그러니까 이 저가들은 관세를 면제해 줬는데 그 기준을 더 낮추려고 했지만 결론은 못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 된 거야. 윤석열 정부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좀 강하게 이건 안 된다라고 뭐가 해 주던가 얘기되는데 이상한 데서 센 척을 하시고 중국 앞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이야. 중국 직구가 워낙 저가해서 어차피 효과도 없다. 이번에 또 KC 마크를 못 받으면 수입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가 소비자들의 문매를 맞고 사흘 만에 철회한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선택권과 국내 시장 보호라는 상황에서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제 사소한 것이 안 된,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제 중국의 소액 물건들에 대해서 관세를 하겠다고 한 것만큼 우리나라도 이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는데 예.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지금 뭐 우리나라 상황이 이걸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좀 대통령도 다시 뽑아야 될 판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 또 부정선거 같은 이런 철없는 소리 뭐 이런 거나 얘기하고 앉아 있는 나라에서 뭔 중국한테 관세를 떼느냐 마냐까지 갑니까? 뭐 해봤자 어디 얘가 화교냐 아니냐 이런 병신 같은 소리 나고 있는 전응아들 모아놓고 뭔 놈의 관세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이제 저러면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더 밀어넣기를 하는 거지. 제가 요즘에 이제 그 폰 게임 중에 전 이렇게 장기 같은 거를 두는데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중간에 광고가 나와요. 근데 광고의 대다수가 인제 테무 광고야. 그 테무 광고를 보면은 패턴이 비슷해. 막 그 여자애가 막 울고 있어. 막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뭐 이러면은 인제 테무 사장이 지나가다가 "저기 무슨 일이시죠?" 이러면은 "아 당신 사기꾼이지?" "무슨 말이세요?" "아니 왜 10만 원 할인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무슨 광고를 보고 들어가셨죠?"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아 이 광고를 보고 들어가셔야 1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한번 해 보시죠." 흥! "어머 진짜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딱 하루 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 10만 원 쿠폰이 아니라 "흥! 왜 다른 사람들은 13만 원 쿠폰을 받는데 왜 저는 안 되는 거죠?" 3만 원이 올랐어. 10만 원 쿠폰에서 13만 원 쿠폰으로 올라가면 계속 쿠폰 가격이 올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5만 원 쿠폰도 나오겠어. 그냥 막 뿌려. 그 광고를 보고 들어가면은 막 공짜로 막 안 넘기고 보고 있냐고. 거의 그거 이거 그것까지 봐야 돼요. 이거 뭐야 광고 넘어가게 하려면 이 광고를 보셔야 돼. 여기까지 봐야 돼. 얘네들이 그 시간을 딱 맞춰서 거기까지 해 놨더라고 영상을. 나도 넘기고 싶지. 근데 기다려야 되잖아. 나오려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네들의 그 쿠폰 가격이 올라갔더라고. 10만 원짜리였는데 13만 원이야 이제. 이제 15만 원도 나오고 이럴 거라는 거야. 바로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물건을 우리나라한테 마구잡이로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인제 받는 압박이 크겠죠. 근데 제가 인제 이런 중국산 인제 알리에서 인제 싸구려 제품들 뭐 이런 조명 같은 것들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뭐 이런 가습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인제 사실 한국에서 파는 지마켓에서 파는 거나 알리에서 파는 게 똑같아. 이게 우리가 알리에서 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짱깨 물건이라 보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마켓 가서 검색하고 뭐 보면은 거기 조명이라고 하면 쫙 나오잖아. 걔네들이 알리 거랑 똑같아. 사진도 똑같고 그 펼쳐 놓은 것도 똑같아. 심지어 어떤 지마켓 상품은 아예 중국말까지 그대로 써 있어.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붙여 놔 갖고. 그 똑같아. 근데 가격이 막 3배 4배야. 이러니까 '에이씨.' 이러고 인제 아는 사람들은 그 똑같은 물건을 못 사는 거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점에서도 뭐 사실상은 제품은 똑같은데 이제 그쪽에서 당겨 와 가지고 파는 애들 이런 보따리 같은 애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국내 업체를 잘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소비 패턴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근데 제가 중국산을 사 보면은 뭐랄까 만듦새가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의외로 꽤 가. 옛날 같았으면 벌써 한 2 개월 쓰면 저거 벌써 멈춰둬야 되는데 뒤에서 불 올라가는 거 있잖아. 불 올라가는 거. 저런 게 원래 한 달이면은 멈춰야 되거든. 근데 지금 거의 근 1년 되지 않았나? 예. 저 정도로 버티는 거면은 '야 이거 의외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가격은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상당히 생명력이 길다. 이런 거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 품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주는 또 다른 인제 특혜가 뭐냐면 고장 나면은 그냥 새로 사면 됩니다. 근데 한국은 뭐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막 2-3만 원, 뭐 5만 원, 6만 원 이러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고장 났다고 하면은 다시 사기에 돈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AS도 물어보고 별짓을 다 해. 근데 또 택배비가 들잖아 막. 그러니까 좀 한국 제품이 비싼 걸 사 가지고 고장 났을 때는 정말로 돈이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얘네들은 어차피 그래봤자 3,000원, 5,000원, 7,000원, 8,000원이야. 그러면은 고장 났어? 새로 사. 그렇게 3번을 사도 한국 물건보다 더 싸.
여전히 싸. 이런 식이니까 소비의 어떤 어떤 형식이 달라지는 거지. 고장 나면 새로 산다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중국산이 우리나라에 침투하는 또 방법일 거고, 그렇게 소비 패턴이 바뀌어간다는 것도 아주 무서운 부분이겠죠. 이번에 이제 또 럼프 형님이 재미난 얘기를 또 하셨어요. 예, 그냥 빵빵 터뜨리시네. 가자지구를 우리가 갖겠다. 또 이건 뭔 말씀이셔 이거는. 럼프 형님 가자를 갖겠다. 식민주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갖겠다. 이스라엘에 있는 가자를 트럼프가 갖겠대. 우리가 갖겠다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럼프 형 그냥 우리나라를 가져가죠. 럼프 형 그냥 대한민국을 가져가주면 안 될까? 그냥 아싸리. 아니면 북한을 좀 가져가잖아. 그래 북한을 좀 어떻게 가져가주면 안 되나? 아니 그럴 바에는 우리나라도 한 51번째 중가? 하여튼 우리도 좀 넣어줘. 우리도. 이게 가자지구를 가져가겠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다시 개발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렸다. 자, 중동에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금 뭐 이런 걱정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소유권을 미국이 갖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가자지구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저쪽 그 중동 쪽의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고, 이 위에 이제 뭐가 있냐? 여기에 이제 시리아가 있고, 여기에 이집트가 있고, 뭐 여기에 무슨 뭐 사우디가 있고, 뭐 이런 식이야. 여기에 하여튼 그다음에 여기에 가자지구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가자지구가 이렇게 붙어 있어.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의 그 뭡니까 이 무장 단체들을 여기는 이제 타파를 했어. 여기는 맨날 싸우는데 위쪽이랑. 근데 아래쪽이랑도 이제 간헐적으로 싸우는데 여기 가자지구에 있는 애들이 이제 무장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애들이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얘네들이 또 싸우는 거지. 근데 여기를 이제 럼프 형님이 우리가 갖겠다는 거야. 예, 여기에 가져서 여기를 그 관광 뭐 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져갈 테니까 팔레스타인들은 우리가 따로 살게 해줄게.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식 해법이에요. 그래서 가자지구에서 200만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미국이 가져가고 니들은 새로운 장소로 영구 이전해라 라는 겁니다. 되게 굉장히 황당한 주장인데, 제가 역사를 전공했잖아요. 이 역사 이걸 공부하면요, 이 인간 역사에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프랑스 혁명과 1, 2차 세계대전과 이제 중국, 미국, 그다음에 한국의 역사. 여기서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저 팔레스타인 사태입니다. 저기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저기는 원래는 아랍인이 많았어요. 원래는 팔레스타인 쪽 그 아랍인들이 더 많고 유대인들이 소수 민족이었던 저 땅이야. 근데 저기를 이제 영국이 먹어버려. 영국이 통치를 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저기를 자기네 고향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랍인들도 여기는 우리 고향이고 유대인들도 우리 고향인데, 그때 당시는 유대인이 소수 민족이었어. 그러니까 뭐 아랍인들은 뭐 신경 안 쓰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독일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도망간 것이 저기야. 그러니까 저쪽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인구가 막 늘어나 버려. 이러니까 영국이 유대인들한테는 얘들아 너희들의 고향을 나중에 돌려줄게 이러고, 아랍인들한테는 너희들의 고향이니까 돌려줄게 이러다가 얘네 둘이 이렇게 막 싸우게 되니까 영국도 에이씨 몰라 니들이 알아서 이러고 나가버려. 그리고서는 드디어 전쟁이 막 벌어지는 거야. 이 아랍인들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우리 땅이다 이러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다 이러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야. 막 다른 나라들이랑 다 전쟁을 했는데 그걸 다 이겼어. 다 이겨가지고 이 땅을 뿜빠이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딱 만들어지고 팔레스타인 애들 그 애들은 저쪽으로 가자지구에 몰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 그 유대인이 대단한 거지. 그렇게 해놓고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하는 거야. 20몇 년이 지나도록 해결을 못하는 거야. 해결을. 이거를 몇 번 이제 국제사회에서 애들한테 너희들 싸우지 마라. 왜 싸우냐. 그러면 너희들이 땅을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이쪽에 살고 이쪽에 살아서 뭐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제 중간 중립지대로 해갖고 여기를 국제사회 뭐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사이좋게 하면은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지 않냐. 근데 됐거든 이 새끼가 막 와다다다 막 쏘고 그냥. 하여튼 애들이 전쟁을 너무 좋아해. 말을 안 들어. 평화를 싫어해.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얘네 말이 안 통해 말이.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하고 미국이 달래고 어디 국제사회가 달래고 뭐 돈으로 달래고 뭐를 달래고 해도 그냥 듣는 척하다가 야 안 돼 막
왜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노답이야 노답 애들이. 이게 인간 역사에 지금 해결이 못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왜 평화롭게 제안을 하고 정말 합리적인 제안을 하도록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저기는 그동안의 인간 역사로 봤을 때는 웬만하면 다 합의를 보잖아. 우리도 뭐 이런 38선이 그어져 있지만 우리도 불만이 있지만 어쨌든 알았다 이러고 더 이상 전쟁을 멈추자 이러고 살아갈 텐데 쟤네들은 저런 긴장을 너무 좋아하나 봐. 그냥 끝도 없이 싸워. 그냥 미사일 던지고 뭐 어디 폭파 터지고 뭐 어디 학교가 무너지고 맨날 싸운단 말이야. 그런 게 완전 일상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지역인 거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역사학적으로 상당히 좀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기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패턴을 갖고 있고 어떤 민족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러면서도 어떤 영토적이고 여러 가지가 다 겹쳐서 그냥 있는 대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간 이렇게 인간 역사에서 이렇게 해결을 못한 어떤 분쟁 사건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점, 이런 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만한 어떤 대목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럼프 형님은 그럴 거면 우리가 갖겠다. 우리가 가자 지구를 갖고 거기다 미군이 딱 들어가서 모두가 관광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팔레스타인은 내가 주변에 말할게. 너희들은 내가 말해서 아주 기름진 영토에 너희들이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알았지? 이러고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그걸 팔레스타인들이 듣겠어. 근데 지금 미국이 이번에 어떤 지금 그 럼프 형님의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확실히 힘을 주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더 이상의 분쟁은 좀 지양시키도록 확실하게 이제 유대인 쪽에 힘을 줬다.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쪽은 더 이상의 이제 그쪽 땅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이런 지금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원래 미국이 이제 유대인의 편을 들어줬지만 이번에 아주 노골적으로 좀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나가라가 되니까.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또 분쟁과 또 다른 어떤 분노, 또 다른 증오, 뭐 또 다른 대립, 또 다른 전쟁, 이거를 지금 좀 만들 수도 있는 이런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얘기지만 저쪽 문제가 거론됐다라는 점에서 럼프 형님이 좀 전 세계에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좀 황당하면서도 좀 충격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군사력과 달러의 힘, 뭐 이런 것들로 너희들의 어떤 분쟁, 너희들의 어떤 그 노이즈들, 그동안 내가 짜증났었는데 이제 다 해결해 주마 이러면서 그냥 막 던지는 거야 지금. 근데 과연 이게 해결이 될런지는 좀 몇 개월 지켜봐야겠지요. 우리나라의 이제 분쟁 지역 하면은 이제 우리 윤통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뭐 모두랑 싸우잖아. 맨날 싸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성우파들이랑도 싸워. 어디 헌법재판관이랑도 싸워. 어디 서부지법이랑도 싸워야 돼. 또 뭐 지들 종교인들까지 끼리 싸워. 또 교회끼리 싸워야 돼. 맨날 분쟁이. 여기도 지금 분쟁 지역이거든. 맨날 싸우는데 이들이 이제 유일하게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구원자로 생각하는 게 트럼프 형님인데 럼프 형님은 단 1도도 관심 없나 봐. 아니 쟤네들만큼이나 분쟁 지역이 우리 우파 쪽인데 우리 쪽에 이제 윤통 지지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해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타깝네요. 한번 뭐 오늘 그런 뉴스가 있었지. 그 서울에 거주하는 미국 변호사 미셸 킴이 트럼프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의 극우주의자들이 트럼프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럴 일은 없다 이러면서 뭐 뉴스를 올렸다고 하던데, 일단은 뭐 그들이 기대하던 럼프 형님의 그런 도움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트럼프 형님이 뭐 할 일 없어 갖고 할 일 없어도 구속된 대통령에 대한 뭐 언급을 해줄 리가 없겠죠. 그건 정말 미국이란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듭니다.